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뿌리이자 욕망과 생존이 층층이 쌓여온 땅, 중국의 장대한 역사를 찾아 떠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신화의 안개가 걷히고 질서라는 이름의 골격이 세워지던 시기, 바로 황하의 진흙 속에서 피어난 태초의 국가들입니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굶주림을 이겨내려 했던 처절한 본능과 하늘의 뜻을 빌려 권력을 쥐려 했던 인간의 치열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문명이 태동하던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거친 대지의 선택. 황하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공포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황토를 머금은 채 도도하게 흐르는 이 강은 때로는 대지를 풍요롭게 적셨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돌변하곤 했습니다. 고대인들이 굳이 이 사나운 물줄기 곁에 삶의 터전을 잡았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위험 속에 생존의 열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이 범람하며 남긴 고운 진흙은 인간이 도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에도 씨앗을 뿌리면 싹을 틔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물길을 돌리고 둑을 쌓는 일은 수천 명의 팔다리가 하나로 움직여야만 가능한 작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계급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일구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대가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자유를 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하의 물길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뱀처럼 대지를 가로지르며 수시로 그 흐름을 바꾸었고, 그때마다 인간이 정성 들여 일군 터전은 한순간에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척박한 산지보다는 매년 새로운 양분을 실어 나르는 강가의 퇴적층이 굶주림을 면하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끈질긴 집착은 인류로 하여금 도구를 개량하게 만들었고 집단의 크기를 키우게 압박했습니다. 초기 신석기 문화인 양사오 문화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강가 근처에 조성된 마을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흙으로 토기를 빚어 곡물을 저장했고 돌을 갈아 만든 낫으로 이삭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홍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거대한 신앙과 질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진흙은 부드러웠으나 그 위에 세워진 인간의 의지는 견고했습니다. 황토 조직은 입자가 고와서 원시적인 도구만으로도 깊은 굴을 파거나 벽을 쌓기에 적합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수열 주거지를 만들어 강바람을 피했습니다. 마을의 중앙에는 공동의 창고가 생겨났고 그곳에 쌓이는 곡물의 양은 곧 그 부족의 힘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생존이었으나 그 생존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인간 사회는 한층 더 정교한 체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잇는 노인들의 지혜는 권위가 되었고 힘세고 용맹한 청년들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곡물 창고를 지키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황하는 이처럼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무리만이 문명이라는 거대한 성취를 맛볼 자격을 얻었습니다. 황하의 누런 물결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비단처럼 고운 진흙만이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생존을 향한 처절한 갈망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려는 인간의 지독한 욕망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강이 선사하는 풍요를 누리는 대가로 끊임없는 감시와 노동의 굴레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제방의 작은 균열을 놓치는 순간 마을 전체의 운명은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넘어선 강력한 통제 기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범람의 시기를 점치고 누군가는 수만 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거대한 둑을 쌓아 올리는 지휘관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세월 동안 황하의 진흙 바닥에서는 무수한 갈등과 타협이 반복되었고 그 끝에서 비로소 초기 국가의 희미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황하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거대한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를 마주하며 그들은 경외심과 동시에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제사와 의례였습니다. 강물 속에 잠든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만 내년의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중한 재물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축이나 곡물이었을 재물은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점차 잔인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해석한다는 명분을 쥔 자들은 그 권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자원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은 강물을 다스리는 기술적인 문제였으나 그것을 포장하는 방식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배층은 자신들이 하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강조하며 피지배층의 복종을 이끌어냈습니다. 황토고원의 부드러운 흙은 인류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불을 이용해 흙을 구워 만드는 토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음식을 삶고 데우며 영양 섭취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산 문화라 불리는 후기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검은 빛의 얇은 토기들은 당시 기술력이 결코 한낱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알 껍데기처럼 얇고 매끄러운 이 토기들은 일상적인 용도라기보다는 제사나 의례를 위한 특수 기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 내부에 이미 확고한 계급 분화가 일어났으며 상층부만을 위한 사치품과 예술의 영역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부를 축적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길 원했고 황하의 진흙은 그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가장 훌륭한 재료가 되었죠. 정착 생활이 길어지면서 마을은 점차 성벽을 두른 요새의 형태로 변모해 갔습니다. 황하를 따라 형성된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부족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성벽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방패인 동시에
내부를 엄격히 규제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성벽 안의 삶은 안정적이었으나 그 대가로 개인은 집단의 엄격한 규율에 귀속되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수로를 정비하며 성벽을 쌓는 고된 노동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황하의 진흙 위로 흐르는 것은 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으며 그 희생을 딛고서야 비로소 중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거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황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황하가 인간을 길들여 문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2. 흙을 다스린 자, 왕이 되다. 황하의 거친 물결을 보며 고대인들이 느꼈을 감정은 경외심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해마다 예고 없이 들어닥치는 홍수는 공들여 지은 집과 소중한 가축, 그리고 가족의 생명을 흔적도 없이 쓸어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설 속에는 이 거대한 재앙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이야기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초기에는 곤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흙으로 높은 둑을 쌓아 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가로막고 억누르려 했으나 사나운 강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둑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고 그는 처형당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 했던 오만한 시도가 굴욕적인 종말을 고한 셈입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중국 고대 문명의 상징이자 치수의 신으로 불리는 오임금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내놓았습니다. 억지로 막아서는 대신 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터주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천하를 누비며 산을 깎아 물길을 내고 낮은 곳으로 강물이 흘러가게 유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집 앞을 3번이나 지나치면서도 안에서 들려오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오로지 물길을 잡는 데만 전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욕망과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했던 초기 통치자의 도덕적 권위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질은 기술적인 공사였으나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서 하늘이 내린 지도자의 자질을 보았던 것이죠. 치수는 오로지 기술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흩어져 살던 수많은 부족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묶어내는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줄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모든 마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노동력을 동원하고 식량을 배분하며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이 형성되었습니다. 물길을 설계하는 자는 곧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자가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신의 계시와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임금이 9개의 주를 나누고 각지의 지형을 파악했다는 구주설화는 단순한 지리적 구분을 넘어 천하라는 공간 개념이 통치자의 시야 안에 들어왔음을 상징합니다. 오임금의 성공은 인류 역사에서 정치가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증명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는 강물을 다스림으로써 비로소 땅을 안정시켰고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 거대한 성취는 그에게 재위라는 보상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곧 하나라라는 중국 최초의 왕조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덕망 있는 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던 선양의 관습이 사라지고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세습 왕조의 시대가 열린 것도 바로 이 치수라는 불멸의 업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기술이 곧 권력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 이 기묘한 정치학은 이후 수천 년간 중국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통치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임금이 물길을 다스리며 증명한 것은 단순히 토목공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연의 혼돈 속에 질서라는 인간의 의지를 새겨넣은 사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탄생한 권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지도자가 부족 간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사냥을 이끄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치수에 성공한 지도자는 만물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오임금이 9개의 주에서 거두어들인 구리로 9개의 거대한 솥인 구정을 주조했다는 전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솥은 단순한 취사 도구가 아니라 천하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신성한 기물이었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온 금속을 하나로 녹여 거대한 솥을 만든 행위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의 자원과 충성을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았음을 의미하는 고도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세습은 이 거대한 성취를 영속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임금 사후,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현자를 지도자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우의 아들인 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치수 사업을 통해 구축된 거대한 행정 조직과 물적 토대가 이미 특정 가문의 소유로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라는 기계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것을 설계하고 관리해온 집단은 결코 그 제어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의 건국은 혈연이라는 본능적인 유대감이 국가라는 공적인 시스템과 결합하여 세습 왕조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제 왕은 오로지 능력으로 증명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성한 핏줄을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수의 성공이 가져온 안정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낳았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동력의 공급과 엄격한 위계 질서가 필수적이었고, 이는 피지배층에게는 평생을 바쳐야 하는 가혹한 부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강물은 다스려졌으나 사람들의 삶은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왕은 물길을 살피는 관리자인 동시에 반역자를 처단하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랑에 이르러 이 시스템은 극단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폭군이 등장했을 때 치수로 쌓아 올린 정당성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해를 가리키며 저 해가 언제쯤 없어질까? 차라리 너와 함께 망하고 싶다라고 울부짖었다는 기록은 권력이 본질을 잃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처참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결국 흙을 다스려 왕이 된 자들의 역사는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려 했던 위대한 도전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탄생한 권력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를 옭아매는 사슬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면적인 기록입니다. 치수라는 명분 아래 세워진 초기 국가는 인류에게 정착과 번영을 안겨주었으나 그 대가로 지배와 피지배라는 지울 수 없는 문신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황하의 진흙 위에 세워진 하나라의 궁궐은 화려했으나 그 기둥을 받치고 있던 것은 수많은 민초의 굽은 등과 눈물이었습니다. 신화의 안개 속에서 걸어나온 우임금의 발자국은 그렇게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설계도가 되었고, 그 설계도는 다음 세대에 더 잔혹하고 화려한 문명인 상나라로 이어지며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3. 잠든 유적의 증언, 이리도와 하왕조의 실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라는 오로지 붓 끝에서 태어난 신화 속의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나 고대 문헌들은 하나라의 계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역사는 한낱 전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 중국 허난성 옌스현의 이리두라는 작은 마을에서 삽을 든 고고학자들이 마주한 풍경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황하 근처의 메마른 땅속에서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궁전터와 정교한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상상 속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있던 국가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으로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리두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충격적인 흔적은 압도적인 규모의 궁전 기단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흙을 겹겹이 쌓아 올린 뒤 단단하게 다지는 판촉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기단은 당시 이 지역에 이미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단순히 마을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한 계획 도시의 흔적은 이곳이 초기 국가의 수도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발굴된 유적지 곳곳에서는 엄격하게 구분된 주거구역과 장인들의 공방, 그리고 지배층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등했던 원시사회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고 태어날 때부터 삶의 궤적이 결정되는 고도화된 계급사회가 황하의 진흙 위에 이미 자리를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덤 속에서 발견된 화려한 청동기와 옥기들이었습니다. 특히 2000개가 넘는 비치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용 형상의 유물은 당시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려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용은 하늘의 구름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이를 소유한 자는 곧 자연의 섭리를 통제하는 초월적 존재임을 과시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초기 청동 솥은 작은 술을 담는 재래용 그릇이었지만 그 너머의 의미는 훨씬 무거웠습니다. 청동이라는 희귀한 금속을 독점하고 그것을 복잡한 공정을 거쳐 예술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왕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이리두의 유적들은 문헌 속 하나라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연대와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살았던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라 사람이라고 불렀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원전 1900년경 황하 중류 지역에서 인류는 이미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리두는 신화라는 가느다란 줄기에 고고학이라는 단단한 살을 붙여준 역사의 현장이자 중국 문명의 원형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언대입니다. 잠든 유적의 흙을 털어내고 마주한 이리두의 진실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 기단 아래와 귀족들의 무덤 근처에서는 소름 끼치는 흔적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구덩이 속에 질서 없이 뒤섞여 버려진 인골들,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매장된 유해들은 이 거대한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밑거름되었는지를 무겁게 증언합니다. 본질은 화려한 청동기와 옥의 광채가 아니라 그 광채를 유지하기 위해 강요된 폭력과 위계의 정당화였습니다. 지배층은 자신들을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키기 위해 피지배층의 노동력을 한낱 도구처럼 소모했고, 이러한 수직적 질서는 이리두라는 공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유적지 내부의 도로망은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성벽 안의 길은 왕궁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며 물자의 흐름과 사람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이는 초기 국가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고도의 설계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만 명의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전염병과 기근을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강제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 법의 정점에는 치수의 업적을 계승한 왕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리두는 인류가 대자연의 변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한 거대한 방주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갇힌 이들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리두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에 새겨진 기호들에도 주목합니다. 아직은 완전한 문자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단순한 문양들이었으나 그것은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인류의 본능적인 시도였습니다. 창고에 쌓인 곡물의 양을 기록하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며 왕의 명령을 변방에 전달하기 위한 신호체계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도구들은 훗날 상나라의 갑골 문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명령을 보이는 기호로 치환하는 능력은 권력을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켰고, 하나라는 이를 통해 단순한 부족 연맹체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영토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리두 유적의 쇠퇴는 다시 한번 황화의 흐름과 괴를 같이 합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던 물길이 변하고 대지의 기운이 다했을 때 신성했던 궁전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리두가 남긴 문명의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들이 정립한 궁전의 구조, 청동주조의 기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지상의 통치로 연결하는 사상적 틀은 그대로 다음 왕조인 상나라로 전수되었습니다. 신화 속 하나라는 땅속에서 이리두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로지 더 큰 질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탄생한 권력의 맛과 희생의 고통은 중국 역사 5,000년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 갑골의 비명. 하나라가 지상에 남긴 것이 치수의 전설과 거대한 흙무더기였다면 그 뒤를 이은 상나라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서늘한 신의 목소리로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하나라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상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신권 정치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살아있는 인간들의 땅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신과 조상신들의 거대한 거처였습니다. 왕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를 신의 언어로 번역하고 하늘의 의중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나라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것은 1899년 우연히 약방에서 발견된 낡은 거북의 등껍질과 짐승의 뼈였습니다. 용골이라 불리며 약재로 쓰이던 그 뼈들 위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기묘한 문양들이 가득했습니다. 본질은 한낱 골동품의 가치가 아니라 수천 년간 침묵해온 고대인의 비명과 갈구함이 문자가 되어 터져나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의 기원이 된 갑골문입니다. 갑골문을 통해 본 상나라의 하루는 신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심지어 왕의 치통은 조상의 저주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불길 앞에 내맡겼습니다. 갑골문의 기록 방식은 지극히 잔혹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거북의 배 껍질이나 소의 어깨뼈 뒷면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곳에 뜨거운 불대를 대면 뼈는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갈라졌습니다. 왕은 그 갈라진 틈의 모양을 살피며 신의 답변을 읽어냈습니다. 뼈가 갈라지는 소리는 그들에게 신이 내뱉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점을 친 후에는 날짜와 점술가 그리고 신의 답변과 실제로 일어난 결과까지 뼈의 표면에 촘촘히 새겨 넣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상나라 왕실의 거대한 도서관이자 신의 뜻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통치 시스템의 정수였습니다. 상나라의 신권 정치는 오로지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제사의식을 통해 현실의 공포로 구현되었습니다. 상나라의 수도인 은허 유적지에는 수천 점의 갑골문과 함께 수많은 순장묘가 발견되었습니다. 왕이 죽거나 큰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포로와 노예들의 목을 베어 구덩이에 함께 묻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이들은 신과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소모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본질은 신에 대한 경배였으나 그 수단은 인간의 생명을 한낱 도구처럼 다루는 절대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피로 물든 제단을 보며 왕이 가진 신성한 권위 앞에 스스로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나라의 제단 위로 흐르던 피는 한낱 광기 어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제국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한 정치적 접착제였습니다. 왕은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을 가시적인 공포로 치환하여 군중의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제물로 버려진 이들의 신음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복종의 대가로 얻는 안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상나라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태양이 뜨지 않거나 대지가 갈라질 것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구축했고, 민초들은 그 공포의 서사 속에서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떠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질은 통제였으나 그 형식은 우주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로 포장되었던 것이죠. 이 시기 상나라는 고도의 청동 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그들의 권위를 형상화했습니다. 은허 유적에서 발견된 사무무정과 같은 거대한 청동 솥은 무게만 800kg이 넘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기물을 만들기 위해 수천 명의 장인과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구리와 주석을 배합하는 정교한 연금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청동 솥의 표면에는 도철이라 불리는 기괴한 괴수의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눈은 부릅뜨고 입은 크게 벌린 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이 문양은 제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신성한 경외심과 동시에 압도적인 위압감을 선사했습니다. 청동기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왕과 신이 만나는 통로이자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권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상나라의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이 제사 중심의 체제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 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성벽 밖의 민초들은 농사와 전쟁, 그리고 재물 조달이라는 고된 과업을 짊어졌습니다. 특히 상나라는 주변 부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들은 주로 제사의 제물로 쓰이거나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본질은 영토 확장이었으나 대외적으로는 신에게 바칠 제물을 확보한다는 종교적 명분이 앞세워졌습니다. 전쟁은 곧 신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었고, 승리의 기록은 다시 갑골 위에 새겨져 왕의 권위를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러나 피로 세워진 제국은 그 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에 이르러 신권 정치는 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전설적인 주지육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사치스러움을 넘어 신성해야 할 재래의 공간이 권력자의 욕망을 채우는 사적인 놀이터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주지육림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시죠. 기원전 1046년경 왕조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나라는 겉보기에 더없이 화려했습니다. 주왕은 본래 지략이 뛰어나고 체격이 건장하여 맨손으로 맹수를 잡을 만큼 용맹한 군주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재능은 독선과 오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주왕은 유소씨 부족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달기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맙니다. 달기에 대한 주왕의 집착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 국가의 기틀을 뒤흔드는 광기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달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조차 망설이지 않았죠. 왕은 달기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대한 궁궐인 녹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7년에 걸쳐 세워진 이 건축물은 높이가 1000길에 달하고 넓이가 수리에 이르는 당대 최고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백성들은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시달리며 대지로 쓰러져 갔으나 주왕의 눈에는 오직 달기의 미소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진기한 보물들이 가득 찼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왕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각이 도달할 수 있는 쾌락의 정점을 구현하고자 마음먹었죠. 그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주지용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왕은 궁궐 한복판에 커다란 못을 파고 그 안에 물이 아닌 향기로운 술로 가득 채웠습니다. 못의 주변에는 고기 덩어리들을 나무에 매달아 마치 숲처럼 꾸몄습니다. 이것은 배가 고프면 언제든 고기를 베어 물고 목이 마르면 고개를 숙여 술을 마실 수 있는 기괴하고도 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주왕과 달기는 수많은 남녀를 발가벗겨 서로 뒤섞여 놀게 하며 그 광경을 즐겼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채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연애 속에서 상나라의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왕조를 지탱하던 도덕적 권위는 술향기와 함께 증발해 버렸습니다. 주지용림의 화려함 이면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로 만든 뭇과 고기로 이룬 숲에서 벌어지는 연회는 끝이 날 줄 몰랐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해진 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050년경 상나라 전역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이들의 신음이 대지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주왕은 성벽 밖의 비극에는 눈을 감은 채 달기와 함께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만을 쫓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더욱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하들의 살점을 도려내거나 소금에 절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상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원로들과 왕족들조차 주왕의 광기를 피할 수 없었죠. 주왕의 숙부였던 비가는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는 달기의 잔인한 호기심 때문에 가슴이 갈리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공포로 다스려지는 왕궁 안에서 진심 어린 충고는 사라지고 오직 왕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들만이 득실거렸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타락은 결국 외부의 거센 파도를 불러왔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독점했던 왕이 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유린할 때 제국을 지탱하던 신비로운 권위는 급격히 부식하게 되겠죠. 변방에서 힘을 기르던 주나라는 바로 이 지점, 즉 신의 뜻이 더 이상 상나라에 머물지 않는다는 명분을 포착했습니다. 갑골 위에서 비명을 지르던 신의 목소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는 인간들의 함성에 묻혀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 모갸의 전투. 기원전 1046년경 황하의 대지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운명의 격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은 자신의 권력이 신의 요새 속에 영원히 안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북 등껍질을 태우며 신의 목소리에 집착했고 화려한 청동솥에 가득 담긴 술과 고기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제단의 연기가 하늘을 가리는 동안 서쪽 변방의 주나라는 전혀 다른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의 제사나 기괴한 신비주의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덕과 질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본질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신이 지배하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었습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이끄는 연합군은 모갸라는 광활한 들판에 집결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상나라의 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주왕은 노예와 포로들까지 무장시켜 수십만의 대군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들의 창 끝은
태양 아래 번뜩이며 주나라 군대를 압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군대는 모래성처럼 허약했습니다. 억압과 공포로 유지되던 상나라의 병사들은 더 이상 신의 대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의지가 없었습니다. 본질은 숫자의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정당한 명분을 지고 있느냐는 가치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왕은 병사들 앞에서 상나라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며 이제 하늘의 뜻이 백성을 유린하는 폭군을 떠나 덕 있는 자에게 옮겨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나라의 전열에 섰던 노예 병사들이 창 끝을 돌려 자신들의 주인인 주왕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권 정치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던 이들이 스스로 문을 부수고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전세가 기울었음을 깨달은 주왕은 마지막 순간에야 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달기와 함께 도망치는 대신 자신이 세운 화려한 궁궐인 녹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전신을 보석으로 치장한 채 스스로 불길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강력한 군주는 자신이 탐닉했던 화려한 보물들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달기 역시 주나라 군대에 붙잡혀 처형당함으로써 상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광기의 연대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갸의 전투는 단순히 왕조가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덕이라는 개념이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척도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나라는 승리한 뒤 자신들이 상나라를 무너뜨린 이유를 천명에서 찾았습니다. 하늘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자에게만 통치권을 허락하며 그 본분을 잃은 왕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이후 수천 년간 중국 정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신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제단 위에는 이제 인간의 도리와 예법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갸의 들판을 붉게 물들였던 불길이 잦아들 무렵 승리한 주나라 사람들 앞에는 거대한 축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은 피의 공포가 사라진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상나라가 구축했던 억압적 신권 정치는 효율적이었으나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의 지도자들은 공포가 아닌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새로운 통치 서사가 필요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신비로운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규율하는 인문적인 질서였습니다. 본질은 하늘의 권위를 빌려오되 그 자격을 인간의 도덕성에서 찾는 고도의 정치적 전환이었던 것이죠. 주나라는 상나라의 잔혹한 순장 풍습을 폐지하고 대신 그 자리에 예라는 정교한 사회적 규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례는 여전히 중요했으나 그 목적은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서열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모갸의 승리는 또한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나라 무왕은 정복한 드넓은 땅을 혼자서 다스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신들과 친인척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정기적으로 입주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봉건제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한낱 물리적인 지배를 넘어 천자라는 유일한 정점에 모든 권위가 집중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형성이었습니다. 주나라는 무력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그것을 유지하는 힘은 예법과 혈연이라는 부드러운 사슬에서 나왔습니다. 7. 혈연의 그물망. 상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광활해진 영토를 통치할 물리적 거리의 한계였습니다. 말 한 마리가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제한적이었고 왕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변방에서는 언제든 반란의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통치자들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유대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피의 연결고리, 즉 혈연입니다. 본질은 단순히 땅을 나누어주는 배분 시스템이 아니라 천하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묶어 왕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중국 통치 구조의 모태가 된 봉건제의 시작입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는 중세 유럽의 계약적 봉건제와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형제나 친인척 그리고 건국에 공을 세운 공신들을 각 지역의 제후로 임명하여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제후는 왕으로부터 영토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는 대신 왕을 천자이자 집안의 큰 어른으로 모시며 군사적 지원과 조공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본질은 통치권의 분산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우리는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식구라는 정서적 압박이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천자는 종묘에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신이 그 혈통의 적통임을 끊임없이 증명했고 제후들은 그 제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위 또한 천자로부터 나온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이 혈연의 그물망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장치가 바로 예입니다. 예는 한낱 예절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급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법률이자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제사 때는 몇 개의 솥을 사용해야 하는지, 길에서 마주쳤을 때 누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세세한 규칙이 예라는 이름 아래 규정되었습니다. 본질은 차별화였습니다. 예법을 통해 사람들의 신분을 시각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굳이 칼날을 들이대지 않아도 서열에 복종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통제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상나라가 피의 공포로 복종을 강요했다면 주나라는 예법이라는 품격 있는 사슬로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예법의 그물망이 정교해질수록 그 사슬 아래 갇힌 인간의 욕망은 점차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례의 절차와 의복의 색깔 하나에 목숨을 거는 형식주의는 초기의 역동적인 기상을 갉아먹었습니다. 지배층이 예법의 번잡함에 몰두하는 동안 성벽 밖의 현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봉건제 아래서 자치권을 부여받은 제후국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독자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천자는 피를 나눈 형제나 존경해야 할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질서의 상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은 혈연의 약화였으나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예법을 하나둘씩 어기는 오만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나라 초기 천하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종법제의 마법은 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 유효 기간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영지의 제후들은 이제 천자의 부름에 예전만큼 민첩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자 또한 더 이상 제후들의 분쟁을 중재할 실질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법은 여전히 강조되었으나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본질은 권력의 이동이었고 주나라 왕실이 독점했던 하늘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는 서서히 그 무게를 잃어갔습니다. 주나라가 설계한 이 거대한 예법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중국은 다시 한번 수백 년에 걸친 피의 소용돌이인 춘추 전국시대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본질은 질서의 붕괴였으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질서를 갈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8. 저무는 태양. 기원전 8세기 주나라의 하늘을 비추던 태양은 유난히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제국을 지탱해온 예법의 기둥은 이미 속으로 굶어 터지기 시작했고 천자의 권위는 한낱 종이 울림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마지막 영화를 누렸던 유황의 치세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표본이었습니다. 본질은 체제의 노후화였으나 역사는 이를 한 여인을 향한 왕의 눈먼 집착과 그로 인한 신뢰의 붕괴라는 극적인 서사로 기록했습니다. 유황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포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으나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은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온갖 사치스러운 잔치를 베풀고 비단을 찢는 소리까지 들려주었으나 포사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방에 침입을 알리는 봉화가 실수로 타올랐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다는 신호에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허둥지둥 달려왔으나 정작 도성은 평온했습니다. 헛걸음을 한 제후들의 당황한 모습을 본 포사는 비로소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본질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통신체계의 장난질이었으나 왕은 여인의 웃음을 다시 보기 위해 그 위험한 장난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화는 제국을 하나로 묶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황이 포사를 웃기기 위해 가짜 봉화를 올릴 때마다 천자와 제후를 잇던 보이지 않는 끈은 하나 둘씩 끊어져 나갔습니다. 제후들은 반복되는 기만에 분노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천자는 더 이상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버지가 아닌 조롱의 대상이자 무능한 권력자로 전락했습니다. 본질은 신뢰 자본의 고갈이었으며 이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나라 왕실은 예법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긴 채 속은 텅 빈 고목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황이 포사를 후비로 삼기 위해 본래의 왕후와 태자를 폐위시키자 분노한 왕후의 가문인 신호 세력은 서방의 거친 이민족인 견융과 손을 잡고 도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위급함을 알리는 봉화가 다시 한번 하늘 높이 치솟았으나 이미 여러 번 속았던 제후들 중 그 누구도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배신에 대한 대가였고 주나라는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에 덫에 걸려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의 칼날 아래 유황은 죽임을 당했고 주나라의 유서 깊은 도성 호경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도성이 불길에 휩싸이고 천자의 비명이 황하의 물줄기에 흩어질 때 한 시대의 막은 비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견융의 말발굽 아래 유린당한 호경은 더 이상 제국의 중심일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주나라 왕실은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 동쪽의 나급으로 근거지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본질은 단순한 천도가 아니라 천자가 제후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가련한 처지로 전락했음을 선포하는 굴욕적인 퇴장이었죠. 이를 기점으로 역사는 서주 시대를 끝내고 끝없는 혼란과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주 시대, 즉 춘추 전국 시대의 문을 엽니다. 이제 하늘의 뜻인 천명은 더 이상 고정된 주인이 없는 힘 있는 자라면 누구나 탐낼 수 있는 거대한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급으로 옮겨온 주나라 왕실은 여전히 천자의 명칭을 유지했고 제후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예법을 갖추어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사라진 한낱 연극에 불과했죠. 천자가 나누어 주었던 땅은 이제 제후들의 사유지가 되었고 혈연의 유대감은 날카로운 칼날 앞에 무력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예법이라는 이름의 부드러운 사슬이 풀려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인간의 원초적인 권력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백성을 부리기 위해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황하의 진흙 위에는 이제 제사의 피가 아닌 전쟁의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나라가 설계했던 혈연 중심의 이상사회는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명사상과 예법, 그리고 계급적 질서의 개념은 이후 중국 문명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정치는 파국을 맞이했으나 그 파국의 틈새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질문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가?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은 머지않아 공자와 노자 같은 위대한 스승들을 탄생시키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본질은 질서의 상실이었으나 인류는 그 상실을 메우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열한 지적 투쟁을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에필로그. 황하의 범람을 막기 위해 흙을 쌓던 우임금의 시대부터 포사의 웃음을 위해 봉화를 올렸던 유황의 종말까지 우리는 문명이 태동하고 질서가 굳건해졌다가 다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대한 서사 한 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친 강물 곁에서 생존을 도모했던 인간의 본능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냈고 그 기계는 다시 인간을 지배하고 길들였습니다. 이제 찬란했던 주나라의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영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하고도 역동적인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역사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모든 질서의 시작점이었던 하, 상, 조 시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황하의 진흙 속에 새겨진 고대인들의 발자국은 비록 희미해졌지만 그들이 가졌던 생존에 대한 갈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하의 주인이 사라진 난세 속에서 각자의 정의를 내세우며 일어난 영웅들과 사상가들의 뜨거운 기록,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